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미순 사무관입니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PLS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부제로 동물약품 안전관리 사용하기로 붙여보았습니다. PLS 용어 개념을 이해하고 도입 배경과 경과, 그리고 도입을 위한 정부의 추진사항,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 관리사항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축산농가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LS 이해하기,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서 동물의 체내에 남아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재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재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서 배합 사료에 첨가해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첨가 함도량, 대상 배합 사료,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오용이나 남용 방지를 위해서 사용 대상 동물에 대한 용법, 용량, 사용 금지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사용 기준을 정해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했을 때 식약처는 식품 중에 잔류가 허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 농도를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허용량에 비교해서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데 동물용 의약품 중 사용 금지해야 되는 물질과 별표 5의 잔류허용 기준, 그리고 기준 면제 물질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해서 만약에 품목을 만들거나 수입하려고 할 경우에는 잔류허용 기준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조해서 수입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까요? 디클라주릴 같은 경우에 사용 설명서에는 해당 대상 가축, 닭, 그리고 효능 효과, 콕시딤증의 치료, 그리고 용법, 용량, 경구 투여, 그리고 해당 배율에 따라서 희석해서 2일간 연속 투여하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 휴학기간을 닭에서는 3일을 주고 산란개 시 4주 전부터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주의사항을 휴학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했을 때 축산물에서 잔류되는지의 여부는 잔류허용 기준, 즉 알에서 0.01mg/kg 이하로 잔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문제가 없다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서 하고 소비자 안심 섭취는 잔류허용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물 PLS에 대한 개념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에서, 생산 단계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을 했을 때 잔류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물질은 그 기준에 따라 도입 전이나 후나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PLS 도입 전에는 코덱스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고 없을 경우에는 유사축종에 대한 해당 부위 최저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항균제의 경우에는 0.01mg/kg 이하를 따르게 되는데요. 근데 PLS 적용이 되면 일률적으로 불검출 수준의 0.01mg/kg 이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촉진이나 체중 증가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장 보조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을 적용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주요 다소비 축산물 거의 90% 이상을 소비를 하는 5대 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계란에서는 올해부터 PLS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는 PLS 도입 전 순차 적용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용어를 보면 동물용 의약품과 대상동물 가축 이 부분에 대한 용어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사용 기준에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동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약품이고, 동물용 의약 외품은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축사 소독제나 해충 구제제, 영양 보조제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상동물 가축은 소, 한우나 유구, 그 다음에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비유 중인 젖소, 그리고 돼지, 그리고 닭, 육개, 토종닭, 그리고 알을 생산하기 위해 산란 중인 닭을 의미하며, 이렇게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동물을 대상동물 가축이라고 합니다. 휴학기간은 식용으로 사용되는 축산물 등을 생산하는 동물에 대해서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 의약품 등 일정 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이고, 출하 제한 기간은 수의사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해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때 잔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축 출하 전에 일정 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도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유럽 네덜란드 농장에서 피프로닐 살충제 닭 진드기 퇴치를 위해서 사용한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과 난 제품이 유통이 되면서 발단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친환경 산란계 농가에서도 피프로닐, 비펜트닐과 같은 살충제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전관리에 대한, 그리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그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고, 그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고, 2000년대와 2020년대를 봤을 때는 거의 작게는 40%에서 150%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비자들은 일단 안전에 대한, 그리고 항생제 잔류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경과를 보면 17년 12월에 정부는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4대 분야 20개 과제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그중 축산가금산업 선진화 분야에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혁신 부분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PLS 도입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되고, 19년도에는 농산물에 대해서 PLS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시행되기 전에 동물약품도 확충을 해야 되고 실태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축산물과 수산물에서는 단계별 시행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도입 계획을 2020년 12월 23일 날 마련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1단계는 주요 다소비 축산물 5대 축산물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합의가 되었고, 농식품부는 주로 실태 점검과 동물 약품에 대한 확충 정비 부분, 식약처는 잔류허용 기준에 대한 정비와 시험법 확립, 그리고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21년 3월 25일 날 도입에 필요한 사전 대응을 위해서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1단계 도입을 위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바로 PLS에 대한 내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 1단계 시행이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그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품 확충과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위해서 작년까지 계속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계별 도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주요 대상 5대 축산물을 위해서 소, 돼지, 닭, 젖소, 산란계물, 동물용 의약 외품에 대해서 PLS를 적용하게 되고요. 2단계는 그 이외의 기타 축산물에 대해서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에 대해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할 거고, 시행 시기는 부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추진한 사항 6개 과제입니다. 먼저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약품,
즉 산란계나 젖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약품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약품 확충을 하고, 그리고 동물약품 이제까지 허가 등록되어 있는 전체 동물약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휴약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비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과정에서 잔류허용 기준에 대한 신설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요청하여 협업을 통해서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동물약품을 처방하고 유통하고 사용하는 관행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또 교육 홍보에 집중 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잔류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검사 항목을 정비하고 분석법 확립을 통해서 검사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사료를 통한 농약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물용 의약품 사용 관리 첫 번째로 동물용 의약품 확충입니다. 축종별 동물약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 조사를 하였고, 여기에서 소에서 내지는 육계 토종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젖소나 산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필요한 잔류성 시험 분석이 필요한 29개 대표 품목을 선정을 하여 자료를 시험 분석을 통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2단계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축종에 대해서도 동물약품 확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동물용 의약품, 의약 외품 안전사용 기준 정비입니다. 이제까지 허가되어 있는 동물약품을 전면 재검토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잠정 휴약기간을 가지고 있거나 휴약기간이 좀 상이하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평가 대상과 시험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180품목에 대해서 잔류시험 분석을 하였고,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올해부터는 또 소수 축종에 대해서 시험 분석을 통해서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행되기 전에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한 현황입니다. 산란계용 동물약품 확충 현황이고요. 기존 산란계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잔류성 시험을 통해서 휴약기간이 필요 없는 내지는 휴약기간이 필요하다면 며칠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서 휴약기간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용법 용량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용법 용량에 따라서 했을 때 휴약기간이 없는 것이지, 휴약기간이 없으니까 좀 더 많이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잔류가 생길 것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용법 용량을 따랐을 때 휴약기간이 아래서 없다라는 부분을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안전사용기준 정비 중에 산란 중인 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산란계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들도 좀 구분을 해서 병아리나 이렇게 어릴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산란 중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부표라고 해서 사용 설명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유효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 유효 성분에 맞는 대상 가축, 닭이고, 효능 효과, 콕시디움증의 치료, 그리고 용법 용량, 경구 투여를 하되 요 해당 배율에 따라서 희석해서 며칠간 경구 투여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주의사항에서 휴약기간을 확인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검색을 할 때에는 동물용 의약품 아지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농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품명, 영문명, 한글명,
그리고 업체명, 성분명 등으로 검색을 하면 부표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류허용기준 정비입니다. 이 안전사용기준 정비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이 바뀌어야 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식약처에 요청하여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프롤리움에서 R 기준을 신설하고 디클라주릴에서도 신설을 했고, 또 항원충제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첨가해서 배합 사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기준규격 개정을 하였습니다. 요 해당 표는 24년 올해 5월 17일 날 최근 개정이 됐고요. 그 이전까지 개정되었었던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암프롤리움과 클로피돌 그리고 디클라주릴 같은 경우에서는 R에서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신, 마두라마이신, 셈두라마이신 같은 항원충제로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그 대상 성분들은 원래 불검출 기준이 있던 거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검출 기준을 삭제하고 일률 기준 0.01로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약하고 동물용 의약품에 이렇게 편제되어 있었던 사이로마진과 아미트라즈, 아바맥틴, 이버맥틴을 동물용 의약품 쪽으로 기준 일원화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농약으로 가야 되는 것들은 또 농약으로 보내서 기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현재 잔류용 기준 현황입니다. 지금 24년 현재 동물약품은 212종, 금지물질은 26종, 농약은 146종, 그리고 기준 면제물질은 177종입니다. 그리고 동물약품을 구분해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는 위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계나 토종닭, 산란계에서 쓸 수 있는 잔류용 기준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왼쪽 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닭의 기준을 가지고 잔류용 기준이 있는 성분들이고요. 두 번째 R은 R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R의 불검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오른쪽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닭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색깔별로 조금 구분을 한 게 있는데, 하늘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은 가금에 대한 기준으로 있어서 닭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두 번째 그 보라색인데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닭과 알에 둘 다 기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알에서는 불검출인데 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위반 사항에 보면 엔로프록사신과 플로로페니콜이 많이 위반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닭에서 쓸 수 있지만 휴학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위반이 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학기간을 제대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줄 친 게 있는데요. 닭에서 밑줄 친 성분들은 산란계에서 사용 금지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봤으니까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류허용 기준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residue.foodsafetykorea.go.kr을 들어가셔서 거기에 동물용 의약품 정보에서 잔류허용 기준을 알고 싶은 성분을 치시고 클릭하시면 각 기준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 동물약품에 대해서 처방, 유통, 사용 관행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한 사항입니다. 보통 축산농가에서 의무 교육이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약품을 사용하고 나서 사용 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를 했고, 동물약품 판매를 했을 때에도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사용 기준을 고시하여서 소독제나 축사소독제나 해충구제제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을 하도록 하였고, 수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처방 대상 항생제도 32종에서 전 품목으로, 전 성분으로 확대를 하고, 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해서 수의사들이 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낼 때 시스템을 통해서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 홍보 과정에서도 수의사들이 처방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종별, 질병별 항생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요. 그리고 동물약품이 제대로 품질 관리가 되고 유통이 될 수 있는지 약사 감시와 수거 검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교육 과정 중에 위생 안전관리와 친환경 동물 복지 과정에 PLS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교재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종별로 축산물 PLS 교육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요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종사자들을 위해서 다국어로 자막 처리를 해서 교육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 농식품부 누리집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리플릿 포스터를 통해서 교육 홍보를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은 항생제 내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이제 그 맞지 않는 동물용 의약품을 과다하게 또 오랜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항생제 내성균에 들을 수 있는 동물 약품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가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크게는 수출 경쟁력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약품 제조업자들은 GMP 기준을 잘 맞추어서 제조하고 판매를 하여야 하고, 수의사들은 대면 진료를 통해서 처방 제도를 준수하고 항균제, 항생제 신중 처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축 소유자와 사육자들은 도매상과 동물약국에서 처방 대상, 처방전을 주고 의약품을 제대로 구입을 하고 투약 지도를 받아서 안전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사용을 하고 약품 사용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체계가 올바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그 가축 소유자, 관리자 준수 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거나,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제재 조치에 대한 것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100만 원 이하, 많게는 1000만 원 이하까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셔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축산물 잔류물질 안전관리입니다. 축산물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제기준 수준의 생산 단계, 축산물 잔류물질,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 농약 등에 대한 안전성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적합 날 경우에는 부적합 축산물은 폐기 조치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부적합률을 보면 부적합률은 매년마다 이제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한국이 5배 이상 안전한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그 농약에 대한 부분도 사료 내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현황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약처가 운영하는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아 농식품부, 검역본부 지자체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유통 판매 단계는 식약처에서 가공, 보관, 운반, 판매에 대한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정부가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해서 잔류물질 안전성 검사를 함으로써 축산물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검사, 규제 검사, 탐색 조사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육에 대해서 항생물질, 호르몬, 농약, 그리고 미생물은 일반 세균수, 대장균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식용란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균에 대해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요. 여기에서 양성으로 나오거나 그리고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규제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모니터링에서 양성이 되어서 정량 검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량 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NRP 항목에 저희 그 국가 검사 프로그램 안에 포함이 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탐색조사라고 해서 미리 알아보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도축장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요. 정밀 검사에서 이제 부적합이 될 경우에는 그 부적합 축산물은 회수 폐기되고 그 농가는 해당 농가는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이 되어서 6개월간 규제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 대책 지도를 받으며 동물약품을 온전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확실해지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잔류 위반 사항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휴약기간 미준수하고 투약기록 미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닭에서는 주로 대장균증과 살모넬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엔로프록사신이 주로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디클라주릴이 이제 검출이 됐었는데 요거는 항원충제가 사료에 포함해서 배합 사료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없애기 위해서 디클라주릴에 대해서는 기준을 신설하여 0.01mg/kg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톨트라주릴 같은 경우에는 불검출 기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불검출 기준을 삭제하고 기준을 0.01 인류 기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비펜트린은 살충제 성분으로서 가축에 직접 사용하면 안 되고 빈 축사에 사용을 하여야 하는데 빈 축사에 사용을 하고 병아리를 입소시키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나온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에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중에 판매 실적 기준으로 위해도가 가장 높은 물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농가의 그 닭과 알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모니터링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지만 잘 사용하고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산법에 따라서 축산업 허가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이나 동물용 의약 외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그리고 제품 표시되어 있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사용 기준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조치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10가지 수칙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를 4가지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지정된 가축 또는 빈 축사에만 사용을 합니다. 동물약품 사용은 수의사가 대면 진료를 한 후에 처방을 받는 게 필수적이고 그리고 군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사 단위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닭에 허가된 약품이더라도 산란 중에는 사용 금지 또는 산란 개시 몇 주 전부터 사용 금지라고 표기된 제품은 산란 중인 닭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충구제제나 축사 소독제 같은 살충제는 빈 축사에 사용을 하여야 하며 사용을 한 후에는 게사를 3에서 4주 일정 기간 게사를 세척, 청소해서 남아있지 않도록 휴지기간을 거친 후에 병아리를 입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용 용량, 방법, 투약 경로를 반드시 준수하고 주사 부위, 침을 맞게 선택해서 주사를 하면서 약을 먹이는 이런 중복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약이 사료첨가용인지 음용수용인지 주사제용인지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사용 용량을 준수하여야 하고요. 사료첨가용인 경우에는 소량의 사료에 배합을 한 후에 전체 사료에 배합을 하고 음용수용인 경우에는 건강한 가축이 더 많이 먹는다는 부분을 유의해야 되고 주사제용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주사기나 자동 주사기를 사용을 하는데 자동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휘어져서 근육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사에 급여사료 종류와 급여기간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명시를 해서 급여사료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산란계의 사용 금지, 불검출 기준으로 된 설파제, 독시사이클린, 엔노플록사신 같은 경우에는 산란 중일 때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셋째, 휴약기간을 시간까지 정확히 준수하고 휴약기간 동안 사료통, 축사,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에 약재가 없는 사료와 물을 급여합니다. 휴약기간이 아래서 5일인 경우에 이제 약품 투여 기간이나 그리고 휴약기간 내에 생산된 계란은 전량 폐기해야 됩니다. 닭에서 휴약기간이 5일인 경우에 5일 9시에 투여를 했다면 5일 뒤 9시까지는 출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출하를 해야 되고요.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육농가 인증 기관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등으로 인해서 사료 첨가용이나 음수용으로 해서 약재를 첨가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휴약기간 동안 사료통, 음수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에 약재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을 급여하여야 합니다. 넷째, 동물용 의약품 사용 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 담당 수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기록관리는 동물용 의약품 사용 내역 기록부를 작성을 합니다. 치료 일자, 개사, 동물 수, 치료 목적, 사용 제품, 구매처, 투여 경로 용량, 휴약기간, 출하 제한기간, 출하 가능 일자 등을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작성을 하시고 동물약품이 보관 온도에 대한 부분과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적정하게 온도를 유지해서 보관관리하도록 하여야 되고요. 허가받은 사람만 동물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포스터와 리플릿의 관련 사항들,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고 제재사항과 PLS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넣어서 교육 홍보를 하였고요. 교육 영상도 저희가 만들어서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경우에는 농식품부 누리집의 맞춤 정책 정보에서 홍보 영상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